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제 2000년대 뭐 중반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학부생 시절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제가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죠. 그 97년에 소위 이제 딥블루가 이제 카스퍼블을 이제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잠깐 충격적인 이슈가 사건이었죠. 됐었지만은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야 그거는 뭐 이를테면 소위 이제 무작위 수 계산 딥블루 같은 경우는 사실 수를 엄청나게 많이 계산한 거니까 야 그거는 사실 뭐 야, 바둑 같은 게임에서 안 돼. 바둑은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인간의 어떤 직관적인 어떤 통찰이 있어야지만 뭐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통찰력 안 될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연구들이 그 뭐 대중적으로 안 알려졌다고 뭐 기상학이든 여러 분야에서 뭐 되곤 있었긴 했지만은 아마 대중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은 뭐랄까, 2016년.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어떤 그 대국이었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좀 우리 그 주변의 연구 환경이 충격적이었죠.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인공지능 및 로봇 윤리와 관련된 국내 논의 환경이 좀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한번 선생님이 다음부터 견해를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계속해서 훌륭한 물음인데, 훌륭한 물음에 제가 좋은 답을, 자신이 없어서 참, 예. 어,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2008년 이후에, 2009년, 2010년에, 그때도 이미 뭐 예를 들어 이중원, 신상규, 이상욱 이런 분들은 아마 관련된 논의를 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참여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 활성화되진 않았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동료들한테 제가 한국과학철학회를 가던 한국분석철학회에서 가서 발표를 하던 선생님들 이거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좀 하시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즉 제가 떠들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난 건지는 대단히 불분명하지만 빠르게 사회적인 수요에 반응해서 철학 분야에 혹은 넓게 보면 인문학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관한 논의가 급 팽창한 것은 분명하고 오늘날에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무관심한 인문학자나 철학자가 대단히 소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눈에 띄는 첫 번째 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음, 대답이 빈곤해서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얘기를 조금 물어서 얘기를 또 잇고 싶은데 저도 그걸 학생들하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하기 직전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 제가 그때 약간 관심을 그 일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 저한테는 흥미로웠는데, 어, 제가 올바른 기억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 수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서 어렵겠지만, 그, 대국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이세돌이 이길 거야. 그런데 이세돌이 완벽하게 승리를 할지, 그거는 불분명하다. 기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이런 톤이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1국, 2국 지나고 보니까 톤이 바뀌었죠. 어, 톤이 바뀐 거 이전에 왜 사람들이 알파고는 이세돌한테 결코 안 될 거야 라고 말했는가의 핵심이 아까 사회자님이 언급한 통찰이었습니다. 통찰, 직관, 숙련된 바둑 전문가, 이 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 이 통찰력은 사람만이 가진 어떤 고유한 것이어서 기계가 그것을 흉내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8 곱하기 8의 그 체스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굉장히 큰 수지만 계산 가능한 범위에 있는 반면 19 곱하기 19, 361 점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 그 당시 쓰였던 표현을 제가 기억해내자면 우주의 모든 입자들을 다 활용해서 컴퓨터 하나를 만들더라도 계산해낼 수 없는 만큼의 어,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통찰, 인간의 직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어, 제가 학생들한테 이것이 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왜 그런 예측이 어긋났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일을 연역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나 네 자릿수를 써가지고 안 보여주면서 그런 게임 요즘에도 하시나 모르겠군요. 뭐 원 스트라이크 원볼 이렇게 상대방이 가진 숫자를 맞히는 그런 게임을 옛날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예, 저도 했었습니다. 예. 있습니까? 네. 그런 숫자 맞히는 게임에서는 내가 몇 개를 정보를 모으면 상대방이 무슨 숫자를 가졌는지 빼박 어,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역의 힘이죠. 연역의 힘인데 우리는 연역으로 이 일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바둑이 필요로 하는 계산은 너무 커서 그 일은 기계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인데 알파고가 접근했던 방식은 연역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귀납이었습니다. 어, 빼박의 수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만 하면 되는 승리할 확률을 높인다는 작전만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것은 넉넉했던 것이고 더 이상 알파고는 사람하고 바둑 안 두는 거 아실 겁니다. 수준이 완전히 벌어졌거든요. 즉 우리의 이 정보 처리에 귀납이 얼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마 지금은 귀납을 우리가 잘 다루는 일이 우리 한국과학철학회에서도 이제 베이스주의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 귀납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아마 이 귀납의 길에 대해서 제고하게 된 것도 하나의 소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또 덧붙여 보자면 아까 언급되었던 통찰이나 직관 같은 그 어떤 고유한 인간 고유의 그 요소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통찰이나 직관이라고 불러온 것이 도대체 뭐냐? 정체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도 어떤 정보 처리의 어떤 유형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그것을 기계로 적어도 흉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따가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이 기계보다 과연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이 어, 하는 것 중에 기계가 따라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물음도 생겨나는데, 어, 이런 물음 생겨나는데, 어,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제가 엉뚱한 데까지 논의를 끌고 와서 사회자님이 마음에 드시는지 아,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이게 괜찮습니다. 아마 듣고 조금 싶은 이야기일 자유롭게 거예요,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라는 예. 생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예. 그런 뭐 유튜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 인간 방어대인가? 하여튼 제가 전화 들은 이어서 이 영역은 기계가 인간을 도저히 침범하지 못해. 이런 영역을 사수하고자 하는 그런 유튜버 인기 논자도 계시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문제가 분명히 설정되기만 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못할 일은 나아가 인간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명확히 설정되는 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기계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혹은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과 이것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 좀, 에, 정, 에, 좀 갈래를 잡아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어, 인간이 왜 소중한 존재인가 혹은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이 특별한가 하는 문제는 이렇게 명확히 설정된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그 인간 정신의 가치 혹은 고유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예,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 제프리 힌튼, 제프리 힌튼 인터뷰를 보니까는
좀 우울한 식으로 인터뷰를 또 한 게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 이거 내가 한 게 지금 자한지인 건지 모르겠다. 맞아요. 힌트 인간의 선생님 어떤 미래가 그러시던데. 암울하다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힌트 선생이 정말로 이제 어떤 그 기반하에서 그런 식의 어떤 결론까지 냈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 기계의 능력이 아까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계가 물론 이제 전제 있었습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한인데 하지만 이제 기계가 인간보다 소위 더 낫다면 전 낫다면에다 이 코테이션 마크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제 능력 비교처럼 돼가지고 마치 우리 시험 점수처럼 해가지고 기계가 그런 어떤 스코어에서 인간보다 더 높은 스코어를 받는다 치면은 사람은 뭘 못할 거야. 땡땡을 못할 거야. XX는 음, 못할 거야. YY는 못할 거야. 이런 식의 것들, 음. 관점들, 야,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걱정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걱정을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런 걱정이 과연 이제, 뭐 정당한지보다 먼저, 우리가 과연 소위 그런 스코어를 기반해가지고 그런 걱정을 한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음. 생각 어떠신지. 예, 예. 어, 예, 얘기가 뭐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예, 지금 허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음, 저는 조금 더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말해보자면, 저는 이제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뭐, 교양도 담당할 때가 있지만, 철학과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철학과 학생들한테 철학을 배워서 무슨 소득이 있지, 뭘 잘하게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을 말하는 것은 철학을 배워서 얻게 되는 중요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 가장 힘은 문제를 다루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여기서 말하는 다루는 힘이란 문제를 푸는 힘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토마스 쿠니라는 사상가가 잘 정리한 것처럼 모든 과학은 프로블럼 솔빙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과학의 문제는 주어져 있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이 훌륭한 전문가이죠. 그래서 모든 과학자는 프로블럼 솔버들입니다. 아마 프로블럼 솔빙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인간과 훌륭한 인공지능의 간격이 거의 없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능가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학생들에게,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잘 다룬다는 것은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가 우선 더 중요한지, 어떤 문제는 진짜 문제이고, 때로는 진짜 문제처럼 보이지만, 매달려도 소용이 없는 가짜 문제들도 있거든? 그러면 그 가짜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것이 가짜 문제인지 잘 보여서 사회가 엉뚱한 가짜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기여이니? 그러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철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이런, 제 희망에 따르자면 이제 그런,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푸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커다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에, 약간 엉뚱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어, 최근에 한국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임윤찬이라는 엄청난 피아니스트들을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저것을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그것이 라흐마니노프의 곡이든 쇼팽의 곡이든 연주하도록 만든다면 인간보다 못할까? 잘 모르겠어요. 전 이 물음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대답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윤찬이 어, 쇼팽의 에뛰드를 연주할 때 어, 만들어내는 그 고유성 그것이 아무런 기계로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그 고유한 가치는 지금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프로블럼 솔빙을 해서 과학이 매달리고 있는 혹은 공학이 매달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좋은 답을 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가치는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 거기에서 나는 승부가 모든 승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정신의 그 고유함, 가치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 덕분에 진짜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지?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종의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제 양화를 해가지고 어떤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측정과 양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대 어떤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됐지만은 그거에 너무 이제 집착했을 경우에 뭐랄까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흔히 벤치마크 테스트처럼 예. 그 그렇죠. 사람의 어떤 가치랄까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그런 식으로만 이제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 그렇지. 아니면 이제 그게 정말 풀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저도 수업 시간 때 그런 예를 잠깐 들기도 하거든요. 좋은 질문이라든지 좋은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할 때 일단 선생님께서 인하대학교에 계시니까 예. 인하대학교가 왜 워싱턴에 있지? 이런 질문은 답을 찾으려고 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찾으려 해도 사실 찾을 수가 없고 의미가 잘못 없는 설정된 질문이고 물음.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예. 좋은 질문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한테 더 중요한 질문 다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도 우리한테 전부 다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그런 우선순위를 맞습니다. 결정하고 어떻게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한데 간간히 보면 이제 또 그걸 좀 놓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예, 아주 제 말씀을 잘 또 정리해 주시면서 동시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예.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짜 문제를 산별하고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해소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하셨는데, 문제의 우선성이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공학자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끔 논의에 빠지는 일이 어,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어떤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가도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고민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프라이어리티, 문제들의 우선성 그을 판별하는 것은 결정적인 능력이고 개인에게서도 결정적인 능력이고 사회에서도 만약 그런 역량이 결여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 바보 같은 사회가 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이 지금 인공지능이 달려나가고 있는 시대에 인문학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문제들의 우선성 또 가치 문제, 뭐 많이 언급되지만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윤리 문제. 윤리는 뭐 착하게 살아라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우선성 문제이죠. 우리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많은 가치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 어떤 가치의 질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지를 숙고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 이제 그게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 중요할 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네. 질문을 던지고 네, 간략하게 얼마든지, 예, 없는 예,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생각나는 대로 아무래도 말합니다.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책 속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책 저자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 또 그 뭐 책을 보신 분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또 읽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제프리 힌튼 선생의 인터뷰를 또 얘기했지만은 음. 또 대조적으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수상자가 된 허사비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 관련해 가지고 말 그대로 소위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막 익숙하겠지만은 뭐 토지능 관련돼 가지고 소위 특이점 관련해서 이제 아마 유명한 뭐 커즈와이 같은 사람 대화처럼 이게 기술력 문제가 우리들 어떤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것이다. 보면 이제 뭐 기후 변화든지 하지만 이제 물론 약간 좀 철학자들이 회의 주제는 아니지만 전부 다 약간 이제 그 말까 굳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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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술적 성취가 된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
난 사실 그 뭐랄까 이제 그 회적인 시선들도 있거든요. 어,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 기술적인 성취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제 그걸로 충분할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약 그 분명히 성취가 도움이 되니까 어떤 기술적 성취를 정말 우리가 어떤 원하는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어떤 그 자세나 태도를 갖춰야 될까? 물론 이 질문이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선생님 한 간단한 코멘트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크고 중요하면서 아직 막연한 질문을 주셔서 저도 가능한 그런 막연하지만 마음을 담은 방식으로 대답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저는 어떤 경우에도 기술의 아마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기술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술은 필수적이고 앞으로도 기술의 우수한 인력이 투여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잠시만요. 사회가 예, 예, 1번. 시청자 저는 여러분들, 그것은 예,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sorry. 제가 이제 오늘 쭉 얘기하면서 혹시나 시청자분께서 이제 오해하실까봐 조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인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분야에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때때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든지,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술자들이나 공학자들이 그 사회 변화에 무지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기술적 성취라든지 공학적 성취가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지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을 염두에서 그건 예, 아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때때로 가끔 비판적으로 본다는 걸 조금 뭐랄까 평가절하한다든지 이게 좀 나쁘게 네. 본다든지 생각하시면 있는데 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좀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굳이 그걸 1번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는 아마 기술이 이끌고 갈 겁니다. 떤 방식으로요. 그래서, 기술의 훌륭한 인력들이, 매달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 안쪽에 있는 분들도 고민할 문제이고 동시에 기술 바깥에서도 함께 고민할 문제라는 거 당연해 보이고 제가 사회자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을 이제 시도하자면 저는 일종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낙관주의냐면요. 세상에는 아까 제가 고인석과 신상규의 어떤 보수, 진보 뭐 이런 포메이션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아까 제프리 힌튼과 데미스 하사비스를 대비해 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튜어트 러셀이 참 또 공학자인 동시에 인공지능에도 많은 기여를 했고 스튜어트 러셀은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 공저한 분이죠. 저기 뭐죠?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를 공저한 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 의식과 상당히 많이 겹치고 견이 겹친다는 걸 느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제가 아주 자주 썼던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기술을 손 안에서 놓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중한 기술인데 이게 우리 손을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대단히 위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대한 손 안에 가지고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어, 뭐 투명성 얘기도 하거니와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예측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의 효용을 중시해서 그걸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제 이 스튜어트 러셀 교수가 이제 아마 휴먼 컴패터블 우리말로도 번역된 휴먼 컴패터블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낼 것인가라는 이제 제가 지금 말한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컨트롤에서 우리의 통제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러한 뭐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
기술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분, 중간에 있는 분,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참 근거 없는 낙관주의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차츰차츰 사회의 어떤 견해가 결정되어 가는 것이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동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그 그간의 학계 동향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못한 게 하나 있어서 보면 철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어, 이웃 분야에서 제가 몇 명을 적어봤는데 김건우, 오요한, 전치형, 하대청, 김병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분을 몇 번을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법학이나 과학기술학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야에서 에,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다른 관점, 다른 시각에서 어, 엄청나게 다채로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가 아직 아쉬운 것은 그런 지금 언급한 분들이 대단히 재기발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서로 그러니까 예컨대 과학 철학하고 혹은 기술 철학하고 이렇게 좀 더 만나서 얘기를 부딪혀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견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때로는 접합점을 찾아가면서 어, 어떤 어, 패치워크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아마 그나마 가장 좋은 그림을 차츰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저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오늘 이제 저자에 대한 2회차 이제 인하대학교 고인서 선생님의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를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책은 저희 고인서 선생님의 거의 약 10여 년간의 어떤 연구의 성과물들을 모은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꽤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제 그다음에 흥미로운 주장들, 논증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우리 논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문제의식, 뭐냐면 이제 기술적 문제와 단순히 기술적 문제에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남겼던 해결된 문제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 염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2회차, 이제 저자에 대한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인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